충북 청주시의 한 농원. 양파 재배가 한창인 밭에 독특한 구조물이 눈에 띕니다. 퇴비를 뿌리고 양파의 작황을 점검하는 농부의 손길은 여느 곳과 다르지 않는데요. 노지 작물인 양파밭 위엔 촘촘하게 태양광 패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기입니다. 농사만 짓다가 농사만 가지고 수익이 좀 작다 보니까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태양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45년 차 베테랑 농부 김창한 씨가 운영하는 농장엔 태양광 패널이 3곳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는 농사도 짓고 에너지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일찌감치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6년도에 이제 주로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곳이 주로 이제 논에 이제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16년도에 이제 논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을에는 이제 밭에 좀 설치를 하고. 그래 그에 저희들이 농사를 져보니까 물론 이제 수량은 뭐 한 저희들이 20% 가까이 줄긴 하지만 정말로 이제 광발전으로 인해서 농해 소득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아주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됐죠. 벼농사를 짓는 논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 농장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뛰어든 김창한 씨.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시작한 프로젝트였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700평 벼농사를 짓는 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한 달 100만 원 정도의 예상 수익이 날 정도로 발전했는데요. 초기엔 최적의 태양광 패널 위치와 형태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또한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농사와 태양광 발전 둘 다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농사일을 돕는 아들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저희도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게 과연 밑에 작물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배를 하면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그런 수확량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줄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영향을 받을 정도는 크게 수익이 줄질 않더라고요. 어떤 작물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는데요. 논농사, 밭농사 가리지 않고 여러 작물을 심어 데이터를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농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핵심은 태양광을 농작물과 나누는 솔라 쉐어링입니다. 때문에 태양광 패널도 고정식이 아니라 개폐식인데요. 계절별 입사각에 맞게 설치해야 발전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100kg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 평균 하루에 발전되는 양을 3.5시간을 봅니다. 1년 평균을. 그걸 이제 30일 동안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나가면서도 농민들한테 100만 원 수입이 된다는 게 저희들 수치로다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의 양을 매일 확인합니다. 이게 인버터라고 하는 건데요. 태양광을 수치를 계산해줘서 표시해주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9kW를 발전한 거죠.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의 전력망에 연결해서 직접 판매하는데요. 한국전력에서는 한 달 동안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입을 환산해서 농민들에게 환원해 줍니다. 이것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수익 구조죠. 저희가 1년에 1,100만 원이면 저희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수입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어느 시기가 되면 돈이 없어서 생활이 약간 힘들 정도가 될 때가 있거든요. 수익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금액이라고 하면 거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거의 연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비 투자를 마치고 시험 발전까지 완료한 청주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 전력 거래 시장이 일반에 개방되면서 올해부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그동안 전력은 에너지 공기업과 일부 민간 발전 기업이 생산해 왔는데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 늘어나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에너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를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력 시장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판매 사업자에는 한전을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하는 이러한 두 가지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레카! 블루투스. 그 사전적 의미는 알지 못해도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이들이라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알 겁니다. 10m 안팎의 거리에서 저전력,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블루투스는 휴대폰과 노트북, 이어폰 등의 휴대기기들을 연결해주죠. 최근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비콘은 70m 이내의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장치로 전력 소모가 적고 실내에서 위치를 파악할 때 GPS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비콘을 활용하면 대형마트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이 담긴 쇼핑 카트를 가지고 매장을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이죠. 유레카! 마치 오래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길 기다려왔듯 우리 앞에 등장한 5G.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알려진 5G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LTE 네트워크를 한층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5G의 최대 전송 속도는 20GBps로 4G LTE보다 최소 20배, 최대 50배의 속도를 구현합니다. 또한 단말기와 통신사 간의 신호 간격을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5G의 지연 시간은 기존의 10분의 1인 0.001초. 이러한 초고속, 초지연이라는 5G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기들이 연결되고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선 5G와의 융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을 보게 된다면 도로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서 있습니다. 그 차들이 모두 다 통신을 합니다. 근데 한 대만 통신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차 내에서도 수많은 기기들이 있어서 그 기기들이 모두가 통신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초연결성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제 영상 데이터를 정보를 분석하고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4세대 통신으로는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다, 다 보낼 수 있다는 큰 특징이 5G에서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가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레카! 사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는 사물들은 수많은 정보를 생성합니다. 1인당 5개의 디지털 기기가 연결돼 있을 때 전 세계 500억 개의 기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형성되는 데이터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지는 거대 규모의 정보를 두고 사람들은 빅데이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보와 디지털 흔적들이 흐르는 또 다른 바다. 어떤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21세기 원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가득 메울 정도의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황금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를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이제 클라우드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하늘 위에 떠 있는 커다란 구름처럼 클라우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데이터 센터인데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빅데이터는 분석 도구에 의해 맞춤 정보로 가공되며 정제된 데이터는 비로소 정보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빅데이터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다양한 영역에 중요한 양질의 그 정보들을 뿌려줘야 그 영역에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혈액을 빅데이터 기술에 비유할 수 있다면은 어떤 뼈대를 갖추는 구조적인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서버에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활용이 되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즉 클라우드 말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구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이 뒤에 이제 구름이 따라다니면서 데이터,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들이 즉시에 바로 활용될 수 있게끔 되고 기업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폭발의 시대에는 빅데이터라는 정보의 집합을 학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 기계로부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체계.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지능을 향상시키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사고 능력처럼 말이죠. 인공지능의 핵심은 딥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분류, 분석하고 학습한 후 그 결과값을 기반으로 판단과 예측을 하죠.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의사결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기계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수백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이 농가에선 하루 평균 2에서 3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하는데요. 그 분뇨를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수거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에 부담이 되고 분뇨 저장고에 마냥 쌓아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저장고 같은 경우는 400톤 정도 가능합니다. 적재가. 가축의 분뇨는 각종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농가는 오늘이 돼지 분뇨를 수거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에서 운영하는 수거 차량이 와서 분뇨를 싣고 가는데요. 시에서 이거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가축은 항상 상시적으로 여기서 이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분뇨라는 건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리를 하지 못하면 항상 적재량은 점점 줄어들 테고 그러면 뭐 넘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토질 오염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시에서 아무래도 꾸준히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거한 가축의 분뇨와 논산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자연순환 농업센터로 옮겨서 처리하는데요. 축산 폐기물에 불과한 돼지의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바로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생성된 바이오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적지 않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가스 이제 에너지 시설인데요. 여기 이제 가축 분뇨하고 음식물이 저희가 하루에 한 500톤 내외가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에너지하고 비료로 만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논산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와 그 부산물인 액비와 퇴비를 만드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바이오가스 에너지 저장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를 투입합니다. 여기서 1차 발효가 일어나는데 이후 미생물이 잘 분해될 수 있게끔 교반 작업이 이뤄집니다. 가장 핵심은 온도를 40도 중온에 맞춰주는 것. 이렇게 교반을 하면 공기가 없는 현기 상태가 되며
유기물의 유기산 분해가 되고 유기산이 메탄이 되는 메탄 발유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원인 바이오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는 발전시설로 보내집니다. 발전시설에선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바이오가스를 가스엔진에 투입하는데요. 엔진 속에서 바이오가스가 폭파하면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하루 발전량이 300kW인 발전기 2대가 24시간 돌아가며 전력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현재는 300kW가 발전이 되고 있고요. 한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24시간 300kW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스가 한 보통 9,000배 내가 생산이 되고 그 바이오가스를 이제 타랑이나 정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가스 엔진에 투입을 해서 그것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가스량이 한 35%는 전기로 생산이 되고 45%는 폐열로 저희가 발생이 됩니다. 그 35%의 전기는 일일 한 14,500kW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전기량은 7,000여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되고요. 태양광 발전 100kW 40개소하고 맞먹는 그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논산시 이계면 소재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발전 부산물은 액체 비료인 액비와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부수입을 얻는 건 물론이고 100% 자원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가축 분뇨를 저비용으로 처리하고 농협은 전력 생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득인 셈이죠. 유레카! 교육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에듀테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VR,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교육과 융합을 이루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수업 교구에서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종이로 된 교과서가 아닌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로 수업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AR, VR, 홀로그램 등 실감형 콘텐츠를 다양한 교과목에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복잡한 실험도 VR 시뮬레이션을 통해 척척 진행하며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AI 선생님의 등장으로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AI 선생님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내용, 수업 진도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학교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융합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있었네요. 유레카! 터치만으로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 이곳 역시 IoT를 기반으로 설비되어 있습니다. 센서가 부착된 각종 설비들이 농작물 생장 환경에 영향을 주는 빛, 온도, 습도, 배양액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어 장치를 통해 조절하며 농작물이 성장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요. 각종 데이터는 팜과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격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날씨, 입지 조건의 제약 없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것이죠. 수산업 분야에도 3월 인터넷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양식장의 물이 더러워지는지, 온도가 떨어지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조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물고기의 양식 환경, 성장, 폐사 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최적의 생육 결과를 보인 데이터를 추출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는데요. 생산성 증대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산업 종사자들에게 산업 전반에 불어온 네 번째 혁명의 바람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유레카! 우리나라의 경우 IoT 산업에 힘을 싣고 있는 추세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해석하는 시선은 다르지만 그 중심엔 인간을 위한 변화라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가치는 우리 삶의 터전을 스마트 시티라는 혁신적인 도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똑똑한 도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와 비교해 무엇이 다를까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물들이 스마트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물 기기까지가 모두가 스마트화될 때 스마트 시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통신을 하고 모든 물건들이 통신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홈에서부터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시티 또는 이제 스마트 도시 국가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모형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많은 것들에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사물 인터넷이 기본적인 인프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들이 도시 곳곳에 서려 있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도로와 자동차는 조금 특별합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교통 시스템에 지능이 부여된 건데요. 운전자에게 교통정보와 도로 상황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로 위를 달리는 각각의 차량은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 속도 등을 서로 공유해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와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덕분에 차량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이 모든 건 자동차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어 탑승자를 목적지까지 더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스마트 시티에 적용된 모든 기술적 요소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4차 산업혁명이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유레카! 통신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보안인데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에 보관된 다양한 정보들은 늘 해킹으로부터 위협받습니다. 편의를 제공해주는 각종 기기에 무조건 의존하려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전화번호나 기념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잊어버리는 현상을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로봇이나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는 습관이 이어진다면 기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일자리 증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금융, 매니지먼트 등의 분야에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반면 자동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로 인해
사무,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자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라지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새로이 생기는 그 직종으로 전환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정부나 이 사회가 그런 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전처럼 과거처럼 또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